정치평론가 이강윤의 오늘. 안녕하십니까? 이강윤입니다. 5월 21일 수요일 시작합니다. 환갑인 올해 조직 해체라는 철퇴를 맞은 해경에서 수뇌부를 맹비난하는 일선 해경들의 목소리가 내부 통신망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독도와 이어도를 목숨처럼 사수하고 중국 어선을 맨몸으로 격퇴하면서도 생색내지 않고 묵묵히 일해왔던 일선 해경들이 조직 해체까지 초래한 지휘부의 불합리성을 성토하고 있는 겁니다. 일선 해경들은 세월호 참사의 근본 원인으로 실적과 평가 위주 정책을 꼽았습니다. 계량화된 업무 성과 평가, 실적 위주 해양사고 30% 줄이기 사업 등이 일선 치안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탁상 공론이었다는 겁니다. 하부 지휘관들의 거짓 보고, 해양사고 30% 숨기기 등을 정녕 당신은 모르셨나요? 또는 애시당초 비현실적이었던 해양사고 30% 줄이기 사업을 위해 보고를 조작해왔다는 거 정말 몰랐습니까? 라는 글에 동의 댓글이 수두룩하고 있답니다. 육지경찰이라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수뇌부의 지시로 세월호 유가족들 미행에 나섰다가 발각돼서 곤욕을 치른 형사들도 소가리는 마찬가지입니다. 소통은 없고 상명 하복만 남은 조직의 말로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러니 아무리 문패 바꿔 달면 뭐합니까? 이런 거 뜯어 고치자는 겁니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조합원 관조님 신청 광고입니다. 안녕하세요. 성주에서 30년간 참외 농사를 지은 부모님과 제가 정성 들여 키운 성주 참외를 조합원들께 소개합니다. 참외엔 면역력 증진에 좋은 폴리페놀, 노화 방지에도 좋은 항산화 물질이 있고 태아에 도움이 되는 엽산 등 많은 좋은 성분들이 있습니다. 10kg과 5kg 상품이 준비되어 있으며 조합원 여러분께는 무료 배송에 할인된 가격으로 드립니다. 문의는 010-6269-7154. 상품 가격은 다음 블로그 관조 참외를 검색해주세요. 몸에 좋은 흑마늘을 조합원들께 소개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과 맛있고 영양 많은 식탁 문화를 만드는 자연 먹거리 마을의 대웅산 흑마늘. 방부제, 소금, 설탕도 가미하지 않은 100% 천연 발효식품. 흑마늘 가공 신지식 농업인장 강기표가 만든 대웅산 흑마늘. 조합원들께는 20% 할인해드리며 수익금의 10%는 미디어 협동조합에 기부를 합니다. 문의는 055-863-2321. 검색창에 자연 먹거리 마을을 검색하세요. 지상철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강화대교 앞에서 만드는 개념 곰탕 연지연 곰탕. 연지연이란 가마솥의 장작불로 온종일 구워내는 곰탕을 서로 나누어 이어지는 인연이란 뜻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조합원 여러분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곰탕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이며 7팩 이상은 무료 배송으로 드립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대교 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단체 주문 예약 및 포장 주문 전화번호는 010-7252-1114, 010-7252-1114, 031-989-9968. 조합원 단체 예약은 10% 할인해드립니다. 포장 판매 금액의 10%는 국민TV 후원금으로 쓰입니다. 신선하고 맛깔스런 반찬 햇살 마을. 해남 황토밭 절임 배추. 이 맛이 아주 죽이죠. 끝내줍니다. 포기김치, 남도 특산 토하젓, 꼬막 무침. 햇살 마을과 함께라면 밥이 맛있어진다. 매운맛이 충격적이다. 좋다.
조합원 무료 배송으로 문의는 010-8914-5300. 다음 블로그 햇살마을을 검색하세요. 조합원 관조님 신청 광고입니다. 안녕하세요. 성주에서 30년간 참외 농사를 지은 부모님과 제가 정성 들여 키운 성주 참외를 조합원들께 소개합니다. 참외엔 면역력 증진에 좋은 폴리페놀, 노화 방지에도 좋은 항산화 물질이 있고 태아에 도움이 되는 엽산 등 많은 좋은 성분들이 있습니다. 10kg과 5kg 상품이 준비되어 있으며 조합원 여러분께는 무료 배송에 할인된 가격으로 드립니다. 문의는 010-6269-7154. 상품 가격은 다음 블로그 관조 참외를 검색해주세요.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것은 세월호 사고 첫날 전원 구조됐다. 그 대형 오보, 대형, 초대형 유언비어, 전국을 혼란에 빠뜨렸던 그 최초 진원지는 MBC다. 뭐 이런 주장이 제기된 것 알아보겠고요. KBS 사태는 갈수록 꼬이고 있습니다. 사원들은 길환영 사장하고 일 못하겠다. 나가라. 그러면서 제작 거부에 들어가 있는데 길 사장은 오늘 특별 담화라는 것을 통해서 나는 사퇴할 수 없다. 정치적인 이유의 주장은 물러날 수 없다. 그래서 갈등이 고조됐고 제작 거부는 물론 광화문에 나와서 1인 시위도 시작했습니다. KBS 사원들 말이죠. 그리고 국정원이 세월호의 사고 인지 시점이 언제이냐, 언제 누구로부터 어떻게 알게 되었느냐, 이거 가지고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입니다. 그 외에 수색 상황 그리고 정가 소식 있겠고요. 진짜 인터뷰 코너에서는 지금 반값 등록금 가지고 갑자기 다시 또 논란이 일고 있죠. 정몽준 후보와 그 얘기하는 과정에서 말입니다. 정 후보 주장이 조금 반발을 많이 사고 뭐 이러고 있고 무슨 말인지 정확히 잘 모르겠고 일단 그 발언에 그래서 그거에 관해서 학부모 모임의 최창우 대표 연결해서 요모조모 좀 듣겠습니다. 연희 때처럼 재언 질문 하고 싶으신 말씀 기탄 없이 올려주십시오. 또 하나의 공정 언론 국민TV 뉴스. 한국의 오프라인 뉴스, 온라인 여론, 국민TV 뉴스에 접속하시면 한눈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진짜 언론 국민TV 뉴스. 뉴스.국민.tv,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라디오, 국민TV의 자매 인터넷 신문, 국민TV 뉴스에 지금 접속하세요. 네, 국민라디오 아는필 기자. 저기 소속이 국민TV입니까? 국민라디오입니까? 국민TV 인터넷신문 국민TV 뉴스입니다. 네. 국민라디오가 아니고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여지껏 잘 못 호칭을 했군요. 회사 갈래가 그냥 아는필 기자라고 부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와, 이거 정말 궁금했고 이게 사건의 그 첫 단추를 이렇게 잘 수사나 조사 과정에서 꼭 규명되었어야 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학생들 전원 구조했다. 이 오보를 낸 언론이 어딘지 뭐 당연히 말이 많았잖아요. 뭐 소스를 두고도 말이 많았는데 MBC라고요? 예,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서 학생 전원 구조 오보는 MBC가 최초였고 재난 주간 방송인 KBS가 이를 키웠다라고 밝혔습니다. 최 의원이 공개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자료를 보면 MBC의 최초 보도는 지난달 16일 오전 11시 1분입니다. 이는 경기도 교육청이 기자들에게 단원고 학생 전원 구조라는 문자를 보낸 시각인 11시 9분보다 8분이나 빠른 시각인데요. 잠깐만요. 네. 그러면 MBC는 8분이나 빨리 어디서 듣고 이걸 보도했답니까? 네, 그래서 최민희 의원은 확인되지 않은 소문을 가지고 MBC가 보도한 것이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네, MBC의 오보 이후에는 YTN, 채널A, 뉴스Y, TV조선, SBS, MBN의 순으로 경기도교육청 문자보다 빠른 시간에 오보를 냈습니다.
최 의원은 방통심의위를 통해 확인한 MBC의 오보 시간을 기준으로 하면 MBC는 경기도 교육청이 기자들에게 문자로 소식을 알리기도 전에 확인되지 않은 소문을 사실로 단정해 보도한 것이라면서 이는 그동안 단원고와 경기도 교육청이 학부모와 기자들에게 잘못 보낸 문자가 오보의 원인으로 지목받아 온 것을 뒤집는 새로운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KBS는 11시 26분쯤 오보를 냈는데요. 이는 SBS가 오보를 정정한 11시 19분보다 7분 늦은 시각입니다. 네, 최대한 빨리 최민희 의원과의 인터뷰를 다시 추진을 한번 해야 될 것 같은데 최 의원 주장에 따르면 최초의 오보를 낸 MBC가 소문을 듣고 기사를 썼다. 지금 이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뭐 아무리 마봉춘인가 뭐 어떻게 망가지고 그랬다고 해도 언론사의 최소한의 기능은 사실 확인인 것이고 그건 좀 조금 추가 취재 그리고 좀 MBC 측의 얘기도 좀 들어봐야 될 사안 같습니다. 소문만으로 기사를 쓴다는 것은 정상적인 언론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현재의 MBC가 뭐 정상적인 언론이냐 이거 가지고는 정답이 없는 논란일 테고 저도 지금 오늘 일정이 좀 바빠서 이건 못 챙기고 막 들어와서 얘기를 듣는 건데 아무튼 논란이 많이 되겠습니다. 그 최 의원이 이걸 몇 시쯤 오늘 어떻게 이 자료를 몇 시쯤 냈죠? 예, 오늘 오전에 오전 일찍 냈습니다. 그러면 MBC에서 지금 뭐라고 네. 반응을 보일 시간이 충분히 됐는데 네, 맞습니다. MBC는 뭐라고 별 얘기 없습니까? 예, MBC는 최 의원이 공개한 자료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네. MBC는 최 의원의 자료가 MBC를 악의적으로 공격하기 위한 의도가 있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면서 MBC가 아닌 다른 방송사가 먼저 오보를 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방통위가 정확한 사실 확인 없이 국회의원에게 부정확한 자료를 제공한 것도 유감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MBC 홍보팀 담당자에게 그렇다면 최초 오보는 어느 방송사였냐라고 물어봤는데요. 확인해 줄 수 없다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최민희 의원은 방통위로부터 받은 자료를 그냥 공개한 것에 불과하고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이 쭉 열거한 MBC가 제일 먼저 대형 오보를 냈고 그 뒤로 뭐 어디야 YTN 채널의 2순으로 이렇게 했다는 것은 이 집계는 다 지금 방통심의위원회에서 했단 말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가기관이고 이게 주 업무인 기관에서 만든 자료고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거니까 일단 의원실에서는 사실이라고 믿을 도리밖에 없는 거죠. 근데 네. MBC는 그게 아니다. 그러면서 아닌 거에 대한 방증은 못하고 있네요. 또는 안 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확인해 줄 수 없다. 아무튼 간에 반드시 밝혀져야 하는데 어느 한쪽은 치명타를 입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소문을 가지고 이 기사를 썼다. 그러면 결정타네요. 한국 언론사에 새로운 뭐가 하나 생길 것도 같습니다. KBS 사태 좀 보십시다. 예, KBS 노동조합은 오늘부터 27일까지 그리고 새노조라고 불리는 전국 언론노동조합 KBS 본부는 23일까지 각각 총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KBS 기자협회와 KBS 양대 노조 등의 제작 거부로 KBS의 보도 기능이 사실상 마비 상태인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길환영 사장이 오늘 오전에 사퇴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자 총파업 투표로 대응하는 모양새입니다. 새노조에 따르면 현재 KBS 간부 242명은 보직에서 사퇴했고 팀장급도 절반 이상이 보직 사퇴를 결정한 상황입니다. 또한 앵커 14명, 특파원 24명도 제작 거부에 동참 중입니다. KBS 기자협회 소속의 뉴스 앵커들은 오늘 서울 광화문에서 길 사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1인 시위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네. 길 사장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 것처럼 보입니까? 이런 식으로 상황이 진행되고 총파업에서도 지금 상태로는 찬성이 압도적으로 높을 네. 것으로 예상이 돼서요. 네. 예, 더 이상 버티기는 무리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근데 여기는 또 물러날 때도 저 위에 허락받고 물러나고 그래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참 답답하군요. 검찰이 안성에 금수원 진입했죠? 네, 진입 과정에서 별다른 저항이나 물리적 충돌 이런 거 없었고요. 네. 네.
네, 현재 인천지검 소속 검사, 수사관 80여 명이 금수원 내부에 진입해서 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경찰 15개 기동중대 1,300여 명도 금수원 인근에 배치되어서 만약의 사태를 대비 중입니다. 검찰은 오늘 낮 12시 10분쯤부터 구인영장이 발부된 유 전 회장과 체포영장이 발부된 장남 유대균 씨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는데요. 현재까지 유 전 회장과 유대균 씨의 행방은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우려됐던 구원파 신도들과의 충돌은 없었는데요. 이는 오늘 오전에 있었던 구원파 임시대변인인 이태종 씨의 성명에 따른 것입니다. 네. 이태종 씨는 오늘 오전 성명에서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면서 검찰로부터 유병헌 전 세모그룹 회장 및 기독교 복음 침례회가 오대양 사건과 관련이 없다는 공식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지난 23년간 오대양이라는 누명을 쓰고 살아온 우리들의 열망은 명예를 되찾는 것이었다. 검찰이 우리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표현했다고 판단했다. 유병현 전 회장의 인간 방패로 오해받으면서 몸으로 투쟁한 저희 투쟁을 물리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대양과는 상관없다는 것을 검찰로부터 공식 확인 받았으니까 누명은 벗었다. 네. 그럼 와서 마음껏 찾아봐라. 당신들이 찾는 유병헌은 여기 없다. 뭐 이런 소리겠죠. 그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검찰은 유병헌 전 회장 소재를 전혀 오리무중으로 낌새도 못 챈답니까? 주변 네. 사람들 통화 추적, 발신지 추적 이런 걸로 해서 몇 군데로 좁혀놨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건 사실이 아닌가요? 네, 검찰은 어제만 해도 서울에 있는 금수원 신도의 집에 머물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그렇습니다. 구원파 신도의 집에 머물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금수원의 수색도 유 전 회장의 행방을 찾는 증거를 찾기 위한 수색이다. 그런 수색으로의 의미가 크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추가 시신 인양이 있었습니까? 진도 수색 상황 어떤가요? 예, 현재 사망자는 288명, 실종자는 16명입니다. 합동구조팀은 오늘 오전 6시 40분쯤부터 9시까지 이어진 수색에서 오전 8시쯤 4층 중앙 좌측 통로에서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여성의 시신 한 구를 수습했습니다. 또한 대책본부는 어제 신규 충원된 민간 잠수사 5명에 대해서도 신체 검사를 마치고 DS 바지선에 투입했다고 밝혔습니다. 미래호 바지선 철수 이후에 대체 투입된 DS 바지선에는 현재 16명의 잠수사가 수색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예. 장기화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런 우려가 많이들 제기되고 있어요. 예, 희생자를 찾는 속도가 더뎌지고 있는 형국입니다. 실종자가 40명에서 20명으로 줄어드는 데는 나흘이 걸렸는데요. 하지만 20명에서 17명으로 감소하는 데는 5일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네. 현재와 같은 추세라면 앞으로 보름 이상이 더 걸릴 수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수색이 늦어지는 것은 기상 여건 악화, 또 선체 내부 곳곳에서 나타나는 칸막 약화 현상 때문인데요. 약화 현상이 일어난 구역의 객실 진입로 확보에 시간이 걸리면서 수색 시간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와중에 오늘 작업 중이던 한 해경이 부상당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네. 오전 10시 50분쯤 수색 작업 중이던 이모 경장이 허리에 부상을 입어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대책본부는 오늘부터 팽목항에 건강검진 차량을 배치하고 비번인 잠수사들이 건강검진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아직 남아있는 실종자 가족들이 제일 큰 걱정이 아닐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겠죠. 소외감과 하루하루 애가 타는. 국정원 얘기 좀 알아보죠. 세월호 사고가 났을 경우에 가장 처음으로 국정원에 보고하게 돼 있다. 그런 내부 업무 지침이 확인됐다. 이것을 며칠 전에 우리가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어제 정홍원 총리가 국회에서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이거 가지고 좀 소동 내지는 혼선이 있었어요. 그걸 아침부터 밤까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봐 주시죠. 예, 국정원은 그동안 세월호 사고를 방송을 보고 알았고 최초 사고 인지 시점은 4월 16일
오전 9시 44분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말씀하신 대로 국정원에 가장 먼저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세월호의 해양사고 보고 개통도, 그리고 청해진 해운의 김한식 대표가 문자로 국정원에 최초 보고했다는 언론 보도와도 전혀 맞지 않는 주장입니다. 게다가 정홍원 국무총리는 어제 국회에서 제가 듣기로는 국정원이 전화로 사고 보고를 받았고 그 보고는 세월호 선원이 한 것이라면서 세월호에서 그렇게 얘기한 것으로 아는데 세월호 매뉴얼에도 그게 국정원 보고가 규정돼 있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하지만 정 총리는 어젯밤에 보도자료를 내고 말을 바꿨는데요. 총리는 보좌진이 보고한 언론의 보도 내용과 청해진 해운의 세월호 운항 관리 규정을 토대로 답변했으나 국정원 측에 확인한 결과 세월호 선원으로부터 연락받은 바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어 바로잡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무총리실에서 국정원의 인지 및 이런 것들을 처음에 잘못 답변을 해서 답변을 수정한다 이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야당 의원은 또 그렇지 않다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어요. 네. 관련해서 국정원 관련 사람에 대한 질의가 남아 있죠, 지금? 네, 그렇습니다. 국회 일정에서. 네. 그때 다시 한번 또 문제가 되겠군요. 어쨌거나 국정원이 몇 시에 누구로부터 이 사건을 인지해서 이것을 어떻게 조치를 하고 어디로 전파를 하고 이런 것들도 함께 규명이 되어야 하겠죠. 이딴 시국선언의 도화선이 됐던 현직 교사 42분과 해직 교사 1분, 이렇게 총 43분의 선생님들이 처음으로 청와대 홈페이지 게시판에 시국선언을 냈지 않습니까? 근데 교육부가 이 교사들 징계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고요? 예, 박근혜 대통령 퇴진 선언에 참여한 한 교사는요, 교육청 장학사가 와서 43명에 포함된 이름이 본인인지 서명에 동의를 했는지 등을 물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교육부도 이에 대해서 시인했는데요. 이용학 교육부 교원복지연수 과장은 이미 지난주부터 본인 확인 절차에 들어갔으며 이르면 내일인 22일 시도 부교육감 회의에서 대략적인 징계 수위를 결정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정교조 소속 교사 등 15,800여 명이 참여했던 교사선언에 대한 징계도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는데요. 경기도 일부 학교에서는 교사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의 신원 확인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교사들의 반발이 예상되는데요. 하병수 정교조 대변인은 내일 오후 3시에 세종청사에서 열리는 17개 시도 부교육감 회의에 맞춰 기자회견과 항의 집회를 계획 중이다. 강원, 경기, 광주, 전남, 전북의 교육청은 교육부의 지시를 따를 수 없다고 잠정결론 내린 상태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열거된 이 지역들의 교육감이 이른바 진보계열 교육감이고, 그래서 전국적으로 똑같은 조치가 지금 취하지 않는 이런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교육부는 그거에 대해서 특별히 무슨 다른 정책적 수단을 가지고 있답니까? 현재로서는 일단 내일 열리게 되는 회의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가 주목됩니다. 네. 예. 제가 이건 오프닝에서도 참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짧게 좀 전해주시죠. 해경 해체 발표에 해경 내부망에 해경 지휘부를 비난하는 글들이 지금 속속 올라오고 있다. 이런 소식이죠. 예, 해경 내부망 게시판에는 지휘부를 비판하거나 안타까운 심경을 토로하는 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한 해경은 지휘부는 지금 이 시간에도 묵묵히 근무하는 1만여 명의 해양경찰과 그 가족들, 해경을 거쳐간 수많은 선배와 가족까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에게 씻을 수 없는 치욕을 안겼다라고 네. 말했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해경들이 글을 올렸고요. 이에 대해서 김석균 해경청장이 직접 내부 게시판에 글을 올렸는데요.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고 현장이 수습되는 대로 모든 책임을 질 것이다 라면서 직원 여러분을 생각하면 안쓰럽고 미안한 마음이지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국민의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본연의 임무를 소홀히 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네. 지금도 김석균 청장이 진도 현장에서 지휘를 하고 있나요? 네, 현장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요즘 분향소, 각
곳곳에 전국 각지에 있는 분향소 조문 열기는 어떻습니까? 예, 정부 합동 세월호 사고 희생자 장례 지원단은 합동 분향이 시작된 지 28일째인 오늘 경기도 안산 합동 분향소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합동 분향소를 찾은 조문객이 모두 200만 1,642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전국에 설치된 분향소는 서울 24곳, 경기도 25곳, 전남 17곳, 경북 9곳 등 총 102곳입니다. 네, 200만을 넘겼군요.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TV 뉴스 아는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보, 국민TV 조합비 이제 낼 때가 됐다고 하는구만요. 오, 그려. 그 국민TV도 개국하고, 그 뉴스케이도 하던지. 달달이 11,000원 내는 거 맞죠? 11,000원만 내지 말고 좀 더 혀. 이 새싹이 돋아날 때는 물을 충분히 줘야 하는겨. 아이, 근데 인터넷으로 하려니까 보통 어려워서 뭔. 공정 언론을 꿈꾸는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이 해야 할 일. 조합비 납입입니다. 매달 고정 납입 어려우신가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서울 전화 3144-0933, 3144-7737로 전화하세요. 사무국 요원들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서울 전화 3144-0933 또는 3144-7737. 여기는 진짜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입니다. 국민라디오 이강윤의 오늘 날씨 이야기입니다. 오늘 전국 대부분 지방의 한낮 기온이 30도 가까이 오르면서 평년보다 기온이 높습니다. 낮 최고 기온이 서울 27도, 대전 27도, 대구 30도까지 올랐습니다. 한낮에는 햇볕도 강해서 전국 대부분 지방의 자외선 지수가 높음 단계 이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외선 차단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또 일부 지역에는 연무가 낀 가운데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늦은 오후에는 일부 지역에서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강원 동해안은 오후 한때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편 진도 해역은 오늘 맑은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바람은 초속 4에서 7m로 불고 있고 물결은 0.5m 내외로 잔잔하게 일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까지는 맑고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일요일 오후부터 월요일 오전 사이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더위가 주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변현주였습니다. 네. 5시 57분 막 접어들었네요. 게시판을 좀 잠깐 보겠습니다. 근액즙, 몽즙 이게 요즘 유행어라면서요. 그거 올려주신 분 계시고 아까 조금 빨리빨리 지나가 버리니까 그때그때 찾아두지 않으면 적자 생존 수첩님께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을 혹시 정원위가 보호하고 있지는 않겠죠. 검찰은 구속한다. 이렇게 생쇼를 하며 판단을 흐리고 또 어떻게 보면 열심히 하는 척하기도 쉽고 다만 다른 데서는 아주 추상같이 잘하곤 하던 일부 사건에서는 검찰이 이번에는 굉장히 열심히 하는 것 같긴 한데 성과가 없고 수사의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소재지 파악 이런 게 안 된 상태에서 공개 수사로 여기저기 에드벌룬만 띄우고 그러면서 수사 계획이 일부 알려지게 되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안 그래도 많이들 답답해하고 있는데
그 점을 좀 국정원 측하고 이렇게 해서 본인의 생각을 쓰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얘기가 한간에 많이 돌고 있다는 것은 저도 들었는데요. 지금 확인할 단계는 사실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윙스 날개라고 쓰신 분께서는 MBC가 오보를 냈다면 사과만으로는 안 된다. 300명이라는 생명을 구조 못하게 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 수사를 해서 최초 오보를 낸 방송사는 엄벌에 처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형법상 법률 체계의 어느 항목에 저촉이 돼서 처벌 사유가 될는지 안 될는지는 정말 아주 정밀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만 최초 오보를 낸 것이 MBC라면 또는 어느 다른 언론사가 있어서 그 대형 오보의 확산의 진원지 역할을 했다면 그것은 반드시 규명이 되어야 하고 어떤 근거로 그런 최초 첫 보도를 내게 됐는지까지도 이것은 뭐 취재원 보호 이것을 넘어서는 무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저도 직업적 언론인으로서 갖게 됩니다. 이것을 밝혀내는 건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수사권을 가진 기관에서 뭐 합수부가 됐건 검찰이 됐건 또는 특검이 됐건 말이죠. 국회 국정조사 특위에서도 뭐 이 정도는 하려면 밝히려고 맘만 먹으면 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증빙을 하느냐 뭐 이런 게 가장 큰 문제가 되겠죠. 만약에 기록을 남겨두지 않은 채 뭐에 근거해서 했는데 그것의 시간을 특정할 수 없을 경우에 그랬을 때의 추궁 문제는 좀 되겠습니다. 어쨌거나 이건 밝혀져야 한다고 저도 확실히 믿고 동의합니다. 공릉동 아줌마께서는 선원 중에 핸드폰 들고 있던 사람이 국정원 직원이었다는 얘기가 도는데 자꾸 지금 명확히 밝혀지지 않고 이러니까 이제 이런 말들이 자꾸 살이 붙어가면서 돌고 이러는 것 같습니다. 저도 얼핏 듣긴 했는데 여지껏 그 합수부에서 수사한 바로는 지금 선원 15명은 전원 구속이 됐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항해사였던 걸로 그 파란 셔츠에 반팔을 입고 있었던 아마 그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항해사였던 걸로 확인이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국정원 직원은 조금 너무 앞서 나간 그런 추측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수사 관계자가 아니니까 이것을 뭐 그렇다 아니다라고 이렇게 확정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그런 게 있다는 점은 좀 말씀을 해주시고요. 강아지 엄마라는 분께서 이강료님 오늘 국회 질문 김광진 의원 질의 내용 아주 좀 전해주시고 열심히 하는 의원이고 오늘 아주 날카롭고 예리했습니다. 원래 그랬지만 이런 말씀 남겨주셨습니다. 네, 이따가 양정대 기자하고 얘기하면서 조금 다뤄보겠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가 만우절인 4월 1일 오늘 거짓말처럼 30명도 채 안 되는 취재 제작 인력으로 거짓말처럼 매일 1시간짜리 생방송 뉴스를 만드는 TV방송을 시작합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중계카메라 나가 있습니다. 박보아 PD. 국민TV 뉴스 유지연입니다. 국민TV 뉴스 김희주입니다. 국민TV 뉴스 김진입니다. 국민TV의 첫 TV 프로그램은 밤 9시 당신의 진실한 메신저 뉴스K가 있습니다. 뉴스K 국민이 세운 미디어 협동조합이 만듭니다. 네, 미리 보는 뉴스K, 미리 듣는 뉴스K. 황준호 팀장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주요 뉴스가 뭐예요? 예, 오늘 오전에 최민희 의원, 네.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이 보도자를 하나 냈는데요. 세월호 사고 당일날 MBC가 맨 먼저 자막으로 전원구조라는 오보를 냈고 네. 거기에 따라서 다른 언론들이 다 따라서 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일단 취재를 해보니까 네. MBC하고 YTN 쪽에서
하기를 네. MBN이 먼저 했다. 그리고 또 자기들이 뭐 그 오보자라는 것 자체는 인정할 수밖에 없지만 네. 현장에 있는 단원고에 나간 기자들이 취재한 거를 반영했을 뿐이다. 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소스는 단원고 나가 있던 그러니까 단원고 측에서 들었다 이 얘기죠.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그 전원 형식으로 온 얘기를 그냥 썼다는 것. 여기에서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는 것 같고요. 물론이고요. 예. 예, 그리고 이 자막이라는 게 방송사들에서 딴 데가 하면 소위 방송용으로 딴 데서 자막을 먼저 치면 네. 딴 데도 따라가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게 돼 있는 그렇죠. 그런 건데 뭐 그런 점에 있어서 그 MBC하고 YTN 측의 해명도 굉장히 궁색하다. 그리고 특히 어떤 YTN에서는 MBN이 먼저 했다는 거를 이렇게 캡처까지 해가지고 자료를 뿌렸습니다. 보도자료까지는 아니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실은 어떻게 거꾸로 뒤집어 보면 예.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뭐 이런 거로도 해석될 수 있어서 저희가 그런 해석에 좀 측면해가지고 이게 그렇더라도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아니 그 자막을 어디서 맨 먼저 표출시켰는지를 규명하는 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당일 그 방송 원본을 제출받으면 예. 그 뭐 몇 분 몇 초까지 나오는 걸 테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MBN이 먼저였다는 주장은 맞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지금 방통심의위원회에서 최민희 의원실에다가 잘못된 자료를 제출한 거군요. 예, 저희가 아직까지 지금 취재 중이라서 제가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네. 지금 뭐 어쨌든 해명은 맞지만 MBC가 아닐 가능성이 높고 MBN이 몇 초라도 빨랐던 것 같다라는 거고 그 소스는 단원고에 나가 있는 기자로부터 들었다는데 예. 그 단원고에서 저 문자로 알려준 것보다 8분인가 빠르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예. 자막이. 그러면은 경기도 교육청에서 알려준 것보다 빠릅니다. 네, 그러면은 그것도 좀 왔다 갔다 하네요. 예. 어쨌거나 이게 뭐 진실 게임 양상으로 들어갈 것 같은데 아무튼 대형 오보의 출발지는 확실히 찾긴 찾아야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관피아를 척결하겠다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는데, 네. 근데 오늘 그 정부 알리오라는 정부 사이트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연합뉴스하고 서울신문이 보도를 했습니다만은 네. 낙하산이 제일 많다 박근혜 정부에서. 네. 사실 관피아보다 더 무서운 게 그런 전문성도 없이 적어도 관피아는 결탁체계이긴 하지만 그 업무를 아는 사람이긴 한데 낙하산의 문제는 전혀 전문성 없는 사람이 그냥 꽂힌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점도 짚어봐야 될 것 같다라고 해서 관피아보다 더 무서운 낙하산에 대해서 얘기해 볼 생각입니다. 예. 그리고 국회에서는 오늘 굉장히 얘기가 많았습니다. 청와대 인적 쇄신, 그러니까 개각은 하는데 큰 폭의 개각 혹은 전면 개각을 하긴 할 텐데 청와대 인적 쇄신에 대해서는 좀 여당에서는 좀 조심스러워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야당에서는 그걸 요구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가 될 건지 좀 저희가 짚어볼 예정이고 네. 또 오늘 정우원 총리가 오전에 대정부 긴급 현안 질의에서 네. 대통령한테 알린 게 10시 전후다라고 했으면 사실 세월호 사고가 나서 1시간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또 오후에는 파문이 커지니까 약간 말도 바꾸고 또 KBS에다 보도 협조 요청한 것처럼 얘기했다가 오후에 말이 바꾸고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 보면서 오늘 결국은 국정조사 요구서가 통과가 됐는데요. 네. 거기에 청와대를 조사하겠다는 문구가 들어 있습니다. 네, 네. 그렇지만 대통령은 빠져 있습니다. 예. 청와대의 위기 관리 시스템 여기에 보고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따져보겠다는 건데 네. 야당 의원들은 여기에 대해서 하는 말이 우리는 원래 대통령 요구하지도 않았다라는 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유가족들은 하고 있죠. 예. 대통령까지 조사해야 된다고 해서 그래서 이번 국조 요구서가 어떤 한계가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저희 정치권 전화 연결해서 짚어볼 예정입니다. 이거 가지고 계속 논란이 계속 될 것 같아요. 예. 포함된다 안 된다 가지고. 어제 오후에 팽목항에서 유가족들이 밝혔던 실종자 가족들과 유가족들이 밝혔던 입장이 워낙 명백하고 예. 또 실제로 청와대에 들어가서도 그런 요구를 했고 대통령도
유가족들의 말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나는 그거에 대해서 명확히 동의하지는 않았다.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지만 예. 이게 무슨 사법 처리를 위한 뭘이라기보다는 언제 몇 시에 어떤 정보를 누구로부터 어떻게 들었고 어떤 조치를 취했느냐는 예.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진실 밝힌다는 규명을 차원에서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네, 절차인 것 그러면 같습니다. 되는데 아마 이거 가지고 또 막 이렇게 소모적인 이런 게 전개되지 않을까 해서 벌써부터 우려가 되긴 합니다. 예. 이런 내용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시간 후에 보죠.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뉴스K의 황준호 팀장이었습니다. 동아일보 해직 언론인의 모임인 동아자유언론 수호투쟁위원회 김종철 위원장. 그는 국민TV 스튜디오 입구에 붙은 글귀를 감격 어린 눈으로 지켜봅니다. 그것은 자신들이 1974년 10월 24일 편집국 입구에 게시한 동아투의 결의문 사본이었습니다. 저기 스튜디오에 사진을 걸어놓은 거 보니까 저희 113명이 해직당할 때 그것이 부당하다고 항의하시다가 자진 사퇴하신 송건호 선생님, 중앙정보부에서 받은 고문 때문에 파킨슨 씨 병으로 몇 해 전에 돌아가셨고, 왜 국민TV는 40년 전 동아투의 결의문을 입구에 붙였을까요? 그 투쟁 정신을 이어받아 공정 언론을 건설하겠다는 의지 때문입니다. 이것이 어디 미디어 협동조합 몇몇 임직원만의 숙제이겠습니까? 죽은 언론인의 사회에 역사를 살아가는 모든 시민에게 던져진 사명일 것입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의 조합원이 되주십시오. 국민점TV에 접속하시면 됩니다. 2014년 4월 1일은 한국 언론사의 역사적인 날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동아투의 사람들 뒤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일을 힘껏 도와드리길 약속드립니다. 이강윤의 오늘, 이제는 정가 산책으로 함께합니다. 정치권 동향, 생생하게 풀어드릴 분은요. 네, 한국일보 양정대 기자.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번째 소식은 뭔가요? 세월호 참사 국정조사 요구서 어제 네. 원래 본회의에 보고가 됐어야 됐고요. 네. 그런데 말씀드렸던 대로 청와대를 조사 대상에 포함시키냐 마냐 이 예. 문제 가지고 여야가 힘겨루기 하면서 결국은 어제는 이제 보고를 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네. 오늘 본회의가 지금 어제하고 오늘 이틀간 지금 예정이 돼 있고요. 이제 다음 본회의가 27일 다음 주 화요일인데요. 예. 결국 오늘은 여야가 표현상으로는 이 청와대를 포함시키는 것에 합의를 해서 지금 국정조사 그 요구를 공동으로 지금 보고하는 걸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러면 그 청와대에 들어가면 대통령도 들어갑니까? 대통령은 빠집니까? 이제 그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 국정조사 요구서가 보고됐다. 이렇게 제가 계속 표현을 했었는데요. 네. 이건 무슨 얘기냐면 국정조사 한다는 거에 이제 앞으로 하겠다라는 거를 이제 본회의에서 본회의에 보고를 하는 정도고요. 예.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듯이 대통령, 전현직 대통령들에 대해서 조사를 하느냐 마느냐, 언제부터 어떻게 할 거냐, 누구를 증인으로 세울 거냐, 뭐 이런 문제들은 지금부터 이제 협상을 해야 될 문제입니다. 예. 그리고 그런 내용들이 정리가 돼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이제 구체적인 계획을 다음 주에 국회 본회의에서 이제 의결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조사 범위, 대상, 방식, 절차, 기간 이런 것들은 이제 오늘부터 지금 여야 원내 수석 부대표들이 이제 협상을 해서요. 최종적인 결론은 27일 날 나게 될 텐데 아무래도 뭐 새누리당에서는 계속해서 이 청와대를 포함시킨 게 결국은 청와대 비서실이나 대통령 쪽은 아니다. 예. NSC 국가안전보장회의 정도까지는 가능하겠지만 그 범위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 이런 입장이 굉장히 강하고요. 네. 반면 여보세요? 전화가 조금. 규명의 핵심 요소 중에 하나가 네. 도대체 청와대가 언제 어떻게 인지를 했고 대통령한테 어떤 내용이 언제 보고가 됐고 그래서 어떤 지시가 내려왔는지 아니냐. 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거 가지고 또 한바탕 씨름이 왔다 갔다 하겠어요. 그렇죠. 예.
그것 가지고 판이 깨질 것 같지는 않죠? 그렇죠. 판이 깨지지는 않을 겁니다. 예. 양쪽 다 굉장히 부담이 큰 문제라. 예. 그러니까 뭐 어떤 식으로든 타협이 나올 겁니다. 대통령한테 뭐 서면으로 묻고 그러는 방법은 없나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한번 여야 협상 과정을 지켜봐야겠죠. 네. 대통령이 아랍에미레이트 출장 갔다 귀국해서 총리 지금 뭐 사표를 이미 낸 상태고 총리를 포함해서 개각 또는 청와대 비서진 진용 개편 이런 얘기 계속 나오는데 하마평이 어떻게들 오르내립니까? 사실 예전 같으면 이 정도 되면 진작부터 하마평이 여기저기서 굉장히 많이 나왔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특히나 총리가 말씀하신 대로 사의 표명을 한 지가 지금 한참 됐기 때문에 사실 집권 여당을 중심으로 해서 여권 인사들 사이에서는 하마평이 나오는 게 맞을 텐데 이번에는 진짜 의외로 하마평이 그다지 많지가 않습니다. 특히나 이 청와대 참모진 개편 문제 지금 여야 의원들이 특히 이제 여당 의원들도 일부 공개적으로 청와대 참모진 개편을 주장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 청와대 참모진 개편과 관련해서는 이 여당 내에서는 새누리당 의원들 만나보면 좀 다소 금기시하는 듯한 그런 분위기가 여전하거든요. 예. 이게 이제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 중심의 이 여권의 힘의 집중 이런 것들이 다시 한번 확인되는 대목이긴 한데요. 어쨌든 새누리당 내에서 최근에 나오는 하마평, 총리 하마평 중에 좀 관심을 끌만한 인물들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김무성 의원과 최경환 전 원내대표입니다. 네, 국무총리감으로요. 그렇죠. 예.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는 이제 어쨌든 정무적인 감각이 좀 있는 정치인이면 더 낫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 내각을 전반적으로 통할하는 정말 그 실질적인 좀 책임 총리의 역할. 지금 총리실 산하로 이제 안전 문제 또 인사 문제 이런 게 전부 다 들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책임 총리로서의 역할을 하려면 아무래도 좀 무게 있는 여당의 중진 의원, 정치인이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게 이제 논거가 되는 건데요. 거기에는 정치인들의 입각을 바라는 그런 것도 좀 깔려 있겠죠. 예. 어쨌든 근데 최경환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 친박계 핵심 의원 중에 한 명이고 이래서 이제 조금 얘기가 되긴 할 텐데 이 김무성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 친박계 내에서 친박계 의원들이 김무성 의원을 총리 하마평에 올리는 데는 나름의 정치적 이유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7월 전당대회 7월 14일이니까요. 얼마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태인데 이 지금 서청원 친박계 맏형격이라고 하는 이 서청원 의원과 김무성 의원 간 맞대결 구도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대체로 지금 아직까지는 김무성 의원 쪽이 좀 더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네. 이렇게 맞대결을 해서 서청원 의원이 친박계의 대표 선수격인 서 의원이 지게 되면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나 친박계로서는 굉장한 타격일 수밖에 없으니 내상이 크죠. 그 맞대결을 가급적 피하는 방안으로 예. 이렇게 좀 조정하자 이런 취지가 깔려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 정리를 아예 해버리자. 그렇죠. 그래서 김무성 의원은 총리로 서청원 의원은 당 대표로. 네네. 네. 국무총리 시켜놓으면 재밌겠습니다. 김무성 의원은. 그렇군요. 근데 누가 될지 도저히 몰라서 말이죠. 박근혜 대통령의 수첩에 아직도 좀 남아있을까요? 그래서 각사 정치부장들이 누가 될 것 같다 이런 기사 아예 올리지 마라 이렇게 지시한 회사도 있고 그러더군요. 아마 하마평이 요즘 잘 안 나온 말씀드렸던 것도 아마 그 이유 중에 하나일 수 있겠습니다. 예. 예. 하반기 국회의장단 선출 앞두고 경선 네네. 분위기가 세월호다 뭐다 막 이러는데 그래도 아무튼 표로 뽑는 거면은 국회에서는 다들 열심히 해요. 아주 치열하다고요. 그렇죠. 이 국회의장이라는 자리 다들 아시겠습니다만은 국가 의전 서열 두 번째 아닙니까? 대통령 그렇지. 다음 자리고 예. 이 정치적으로 이렇게 역할을 하거나 그렇다기보다는 사실 굉장히 상징성이 있는 자리죠. 네. 그래서 사실 국회의원을 하는 의원들 만나보면 사실 한 3분의 2 정도는 국회의장의 꿈이고요. 3분의 1 정도는 대통령의 꿈입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장 경쟁 사실 치열할 수밖에 없는데 네. 예전 같으면 사실은 그 국회의장이나 국회 부의장 이 여야 모두 이게 중진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대체로 좀 교통정리가 되는 그런 기류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국회의장 한 자리, 또 여야 목대 국회 부의장 두 자리 모두 예. 지금 경선 분위기가 굉장히 치열합니다. 지금 국회의장제를 놓고는 새누리당에서 황우여 전 대표하고 지금 정의화 현 국회 부의장이 맞대결을 펼치고 있는데요. 네. 당초에는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여당이 제역할 못한다 이런 핑계가 새누리당에서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친박계를 중심으로 해서 좀 비토 움직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황우여 전 대표에 대해서. 네. 그런데 최근 들어서 기류가 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의화 의원 같은 경우는 부의장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외유 내강형인데 이 정의화 부의장은 사실 겉으로 보기엔 굉장히 온화해 보이는데 고집이 굉장히 강한 의원입니다. 예.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굉장히 뚜렷해요. 그 의사 출신이든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자기 주장이 굉장히 뚜렷해서 이 정의화 부의장을 의장으로 만들어 놓으면 아무래도 하반기 국정 운영 과정에서 이 청와대와 부딪히는 국회와 이 청와대가 부딪히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최근에 좀 친박계 핵심들 사이에서 퍼지면서 다시 친박계가 황우여 전 대표 지원 쪽으로 돌아섰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건 정말로 국회의장은 누가 될 건지는 정말로 23일 날 내일 모레죠. 네. 새누리당 내부 경선이 있을 예정인데요. 거기서 표 까봐야 알겠다 이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부의장 자리는 뭐 지금 울산 지역구인 사선의 정가빈 의원 당초 울산시장 출마하려다가 이제 국회 부의장 쪽으로 돌아섰는데요. 아무래도 좀 앞서 나간다 이런 얘기들이 많은 것 같고요. 예. 충북 출신이죠. 송광호 의원, 또 경기 출신의 심재철 현 직전이죠. 전 최고위원 이렇게 3파전이고요. 야당 목대에서는 5선의 이미경 의원과 이석현 의원, 그리고 4선의 김성곤 의원 이렇게 또 3파전인데요. 네. 이미경 의원 같은 경우는 최초의 여성 부의장 뭐 이런 상징성 때문에 의원들 사이에서 좀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고요. 이석현 의원과 김성곤 의원도 수도권과 호남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좀 굉장히 선전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국민들이 사실 의장과 부의장단 선거에 정말 솔직히 말하면 별 관심이 없었는데 그렇죠. 그건 예. 국회의 권위를 스스로 지켜내지 못했기 때문에 누가 되든 별 관심이 없었던 게 아닌가 싶고 이번에 뭐 잘 뽑아져서 자기들의 권위를 스스로 지켜내는 의장단 국회 운영 제대로 하고 통법부라는 오명 안 듣고 그래서 다시 관심을 받는 의장단이었으면 좋겠네요. 저희 청취자께서 질문해 주신 것이기도 하고 저도 물어보고 싶었는데 새정치민주연합의 비례대표 김광진 의원 있지 않습니까? 젊은 친구. 얼마 전에 결혼했다고도 그러던데 국회 국방위에선가 아주 두각을 나타내는 활동을 했고 오늘 무슨 질의를 했는데 아주 칭찬을 많이 들었다고요? 그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 이제 어제 오늘 긴급 현안 질의가 있는데요. 네. 오늘 김광진 의원이 물어본 게 아무래도 이제 국민들이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국정조사에 청와대를 포함시킬지 여부를 두고 이렇게 여야가 줄다리기를 했던 핵심 요인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요. 네. 박근혜 대통령이 도대체 세월호 참사를 언제 보고받았는지, 어떤 경로로 받았는지, 그래서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날카롭게 이 파헤쳐 들어갔습니다. 네. 보통 의원들이 보면 그냥 한두 번 묻고 말고 또 이 본회의장에서 대정부 질문이냐 이런 거 하는 거 아마 많은 분들이 보셨을 텐데 질문은 한번 하면 그에 대해서 답변이 오면 그 답변에 대해서 파고들면서 질문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김광진 의원은 굉장히 차분하게 그 문제를 조목조목 짚어냈는데요. 예. 결국은 두 가지 답을 끌어냈습니다. 하나는 안전행정부 장관이 청와대에 보고한 시간이 9시 31분쯤이라고 지난번에 상임위에 와서 밝힌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유선이나 이 구두로 보고를 했던 게 아니고 문자 메시지로 보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참 많은 국민들을 어지둥절하게 당혹해하게 만들었었는데요. 그런데 청와대 9시 31분에 보고가 됐는데 대통령한테는 이 큰 일을 30분이나 넘어서 10시 전후로 해서 대통령한테 보고가 됐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 그러니까, 30분 동안 누구 손에 있었던 겁니까, 이게? 근데 그게 정확하게 지금 오늘
출석한 사람은 총리를 비롯해서 이제 각 부처 장관들인데요. 예. 총리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청와대 내부 일은 내 소관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다. 예. 이게 답변입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답변을 어쨌든 청와대가 대통령한테 보고한 시간이 이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1시간도 훨씬 넘어서 예. 그리고 안전행정부 장관이 안전행정부 쪽에서 청와대 문자 메시지로 이 참사가 일어났음을 알려준 걸로부터도 30분이나 지나서 대통령이 보고를 받았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은 오늘 다시 한번 명확하게 확인이 된 겁니다. 네, 정보 전달 체계에 정말 분명한 문제가 있었군요. 그나저나 9시 31분에 문자 메시지의 수신인은 누구였답니까? 그 부분도 정말 이거 진짜 이게 우리나라 국민들이 네. 낸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부가 이렇다라는 걸 여실히 보여준 건데요. 예. 지금 누가 그 문자 메시지를 받았는지에 대해서 안전행정부 장관도 국회에 와서 답변을 못했고요. 모르겠다 그랬고 오늘 총리도 누가 받았는지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니 주소도 안 쓴 편지가 어떻게 갑니까? 문자 메시지는 네. 당연히 받는 사람 전화번호가 찍혀야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나왔던 얘기가 결국은 안전행정부 장관도 사후적으로 국회에 출석하면서 내부 실무자들한테 그냥 보고만 받고 왔지 그 내용을 꼼꼼하게 검토해보고 이게 얼만큼 중요한 문제인지에 대한 이 문제의식조차도 없었던 것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본인이 보낸 문자가 아니면 밑에서 그렇게 답변서를 써줬을 때 누가 누구를 수신인으로 해서 문자를 보냈단 말이야 하고 물었어야죠. 그렇죠. 그건 당연한 거죠. 그런데 이건 허위 보고 내지는 그 의도적인 축소 보고 이런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터무니없군요. 들어보니까. 어쨌거나 밝혀야 할 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보세요? 중국의 내각을 통할한다는 총리조차도 네네. 명확하게 확인을 안 한 채 국회에 왔다는 거죠. 그러게 말입니다. 근데 그게 한두 번이 아니어서 문제네요. 네. 네. 전화 사정이 조금 고르지 못했던 점 청취자 여러분들께 제가 대신 양해를 구합니다. 양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한국일보 양정대 기자였습니다. 황망한 유가족분들에게 실수로나마 웃음을 주려고 오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일까요? 그분들의 개그 콘서트를 소개합니다. 경찰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뭐라 하셨습니까? 그 말 책임집니까? 경찰가 아니라고 말씀드린 건 제가 순간 너무 당황해서. 그건 아니지. 그래서 물어본 거다. 제가 경찰가 아니라고 신분을 밝히면 유족분들이 너무 격앙을 하실 것 같아서 그때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가족들은 진도에 내려가다가 형사의 미행을 확인하고 자정 무렵 안산 합동분향소로 다시 되돌아왔습니다. 유가족들은 경찰이 불법 사찰을 했다고 항의하며 경찰에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유가족의 뒤를 쫓은 단원경찰서 정보보안과 형사 2명은 유가족과 별개로 진도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내려가던 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유가족들의 추궁에 김경훈 정보보안과장은 유가족들이 진도까지 안전하게 가도록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었다고. 유가족분들 내려가실 때 교통사고도 날 수 있는 거, 안전사고도 날 수 있는 거고. 사찰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미리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현장에는 최동의 경기경찰청장까지 나와 자기가 일단 그냥 이렇게 신분이 드러나면은 그 자기 직속 상관 그 정보보안과장이나 이런 사람한테 불이익을 줄까 싶어갖고 직원이 좀 당황했던 것 같습니다. 속칭 말하는 미행이 되려고 하면은 그분의 어떤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 다른 간격을 미행으로 저는 봅니다. 그런데 저분들이 그냥 이렇게 절차는 잘못됐지만은 그런 불이익을 줄 마음은 없었습니다. 나쁜 의도가 없으면 경찰은 아무나 뒤를 쫓아다녀도 되나요? 아무나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보호해야 될 분들입니다. 정말로 근데 보호해야 될. 그런데 유가족의 안전을 왜 정보과에서 한다는 것일까요? 황필규 변호사는 말이 안 된다고 합니다.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그 주민들을 보호하는 업무는 정보보안과의 업무는 아니거든요. 정보과는 엄연히 범죄 혐의에 대한 정보 수집이나 범죄 혐의자에 대한 동향 파악
업무를 하는 곳이거든요. 유가족들은 떳떳한 정보 활동이라면 그동안 수집한 정보를 공개하라고 요구했지만 최 청장은 경찰 창설 이래 공개한 적이 없다고 거부했습니다. 그 작성된 보고서 중에서 가족분들과 관련된 내용을 공개할 용의는 있으십니까? 근데 공개 자체가 지금까지 어떤 그런 정보사항 보고에 대해서 공개한 적이 없습니다. 국회에서 요구하는 경우에도 정보사항 보고는 저희들이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거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 보고서는 근데 열람은 다 파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국회에서 요구하는 경우에도 전산화 다 돼 있다고 그러셨는데요? 국회에서 요구하는 경우에도 정보 보고서를 직접 주지는 않습니다. 아닌데 아까는 전산화돼 있다라고 그러셨고 지금 또 파기 전산화돼 있나? 전산화돼 있지만 그게 금방 지워 삭제가 됩니다. 이광윤 정치평론가 모시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윤 정치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이광윤 정치평론가와 함께 전망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광윤 정치평론가 나오셨습니다. 기자 출신 정치평론가 이광윤의 오늘. 발등이 가려운데 구두 위를 긁는 일은 적어도 없도록 하겠습니다. 길 잃은 대한민국의 나침반이 되겠습니다. 이광윤의 오늘 5시 반 저녁길 시사 프로그램 이광윤의 오늘. 정치평론가 이광윤이 함께하는 국민라디오 이광윤의 오늘. 이광윤의 예리한 시각. 이제는 뉴스의 행과 간을 짚어냅니다. 네, 행간. 오늘도 길게 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 시간상 한 건 정도밖에 못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들으셨던 그 뉴스의 재구성에 나온 미행 경찰 얘기는 그냥 들으신 걸로 하겠습니다. 저도 이걸 좀 비틀고 꼬집어 보려고 골라는 놨는데 시간도 빠듯하고 겹쳐서 큰 감동도 없을 것 같고요. 한 건을 하겠고 그 전에 게시판을 2가지 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피타프라고 영문으로 써주신 분은 아마 한글 자판이 안 되셔서 영어로 옮기신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이 팟빵.com인가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 올려주시는 이곳 말고 그 에피소드와 후기를 따로 적는 곳이 또 있더군요. 거기에도 2-3번 정도 에피타프님께서 영문으로 올려주신 게 기억이 납니다. 제가 어쩌다 답을 좀 못 드리곤 했는데 오늘 올려주신 거에는 세월호에는 당시 185대인가 그렇죠? 그 범대본에서 최종 밝힌 게 차량이 승용차 150몇 대, 화물차 28대인가 그래가지고 총 180대가량의 차가 있었다. 그런데 일반 승객, 근데 지금 에피타프님의 얘기는 180여 대의 차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다 차를 몰고 와서 차는 화물칸에 두고 승객으로 탄 건지 아니면 차만 붙인 건지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지금 총 탑승 인원에 맞게 다 포함이 된 건지 이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이거는 사건 초기부터 굉장히 의문이 많았고 배표를 끊지 않은 채 타는 게 관행이었다라는 것이 이제 드러났죠. 그러니까 아마 자주 그 배를 이용하는 아시다시피 화물칸에 차를 싣고 가면 또 요금이 굉장히 비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차량 주인에게는 깎아주거나 안 받거나 그런 관행이 좀 있었답니다. 그리고 2명이 탈 경우에 한 사람은 반값만 받는다거나 그러니까 한 사람은 아예 안 받고 그러니까 이제 가족 여행을 하려고 어쩌다 몇 년에 한번 놀러 가는 그런 사람들이야 다 이렇게 차량 요금, 사람 요금 다 받지만 일 때문에 그것을 일주일에 지금 이 배가 인천 제주간을 3왕복을 하는데 매일 그것을 매주 또는 자주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주는 관행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화물칸에 보면 커다란 차는 운전석 뒤에 간이 침대도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이렇게 몰래 몸을 숨겨서 타기도 하고 그랬답니다. 그래서 정확한 인원을 도저히 알 수가 없다. 진짜 최종 인원은 지금 발표하고 있는 476명 플러스 알파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저도 이 건을 가지고 물론 관심 있게 봤습니다. 그런데 현재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범대본에서 최종 승선자의 이들이 몇 명이 됐고 이거는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승선 인원을 범대본이 밝힌 476명을 다 구분해보면 단원과 학생 빼고 승무원 빼고 선원들 빼고 이렇게 나면은 일반 승객이 106명으로 나옵니다. 106명. 그런데 차량은 180대, 182대, 2대가 왔다 갔다 하는데요. 그러면 106명이 모두 다 차를 몰고 왔다고 해도 한 80대, 70여 대가 비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중에는 이렇게 차량만 보내는 경우도 상당수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천에서 차만 보내고 수령은 이제 차는 제주도에서 어떤 사람이 와서 받는 거겠죠. 그런데 그래도 조금 잘 해명 안 되는 부분이 그 순수한 일반 승객, 단원고 학생이 아닌 106명 중에는 환갑잔치, 환갑 기념해서, 초등학교 동창들끼리 이렇게 간 7명인가 6분이 이렇게 그룹을 만들어서 간 분들인데 이분들은 다 자기 차를 가지고 오지 않고 버스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인천까지 와서 승선을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다 이렇게 제하고 나면 그 차량 대수하고 이게 너무 많은 차이가 나서 과연 그러면 이 차는 어떻게 차만 붙이는 거냐. 지금 그 부분은 사실 누구도 명확한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데 제 생각에는 청해진 해운은 갖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차량 화물 요금을 제대로 징수하지 않고 누군가가 화물을 적재를 관리하는 누군가가 기록으로 남기지 않고 자기가 그러니까 사적으로 차량 적재 비용을 이렇게 사적으로 취하면서 그냥 배에다 실었을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보면은 나중에 선체를 인양했을 때 차에는 차량 넘버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걸로 통해서 해야 되는데 유실이 안 되어야 한다는 그런 전제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조금 길어졌습니다만은 에피타프님이 남겨주신 것은 현재 명확하게 답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다라는 게 저의 마지막 그거에 관한 정보입니다. 그것까지밖에 말씀을 못 드려서 송구하기는 한데 사실 이런 공식 승선 인원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그 인적 피해의 규모를 확정할 수 있는 거고 누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정하는 첫 번째 출발점이니까요. 우리의 재난 대책의 그 저급한 수준이 어디까지 떨어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단적인 사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누구도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게 정상입니다. 노컷 뉴스 같은 데서도 이걸 가지고 한번 보도를 시도했는데 더 이상 진전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에피타프님이 아마 자판 때문인지 영문으로 올리셨는데 설마 이렇게 외국인은 아니시겠죠? 답변으로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하나만 더 보고 좋은 하루님께서 제가 요미우리 신문하고 인터뷰를 했다는 걸 아마 요미우리 종이신문을 20일자 5월 20일자 어제자 요미우리 3면 지면을 찍어서 올려주셨네요. 아마 해경 해체와 한국 관료 개혁될까라는 제목의 기사면은 제가 인터뷰했던 기사는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보도가 됐을 것 같고요. 제 이름을 한문으로 어떻게 쓰냐고 물어서 알려줬는데 기사에 제 이름이 안 나왔다고 하시네요. 그럼 이 친구들이 제 코멘트를 언급하면서 근데 일본 신문이 제가 익명을 따로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 이름을 안 썼을 리는 없을 것 같은데 명함을 주고받지 않아서 그랬을까요? 아무튼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기사가 취급은 됐군요. 네, 찾아서 이렇게 일부러 사진까지 찍어서 올려주시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행간을 짧게 압축적으로 하겠습니다. 서울신문 사설 오늘자 세월호 사과 인사로 진정성 보여라 라는 제목의 서울신문 사설 첫 부분 좀 들으시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그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세월호 참사에 대한 대통령 책임론을 밝히면서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보좌하는 내각과 청와대 참모진에 대한 전면 개편론이 힘을 얻고 있다. 박 대통령은 담화에서 인적 쇄신에 대해 언급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내각과 청와대 참모진이 초유의 국가적 재난을 당해 보여준 것이 우왕좌왕하는 모습임이 분명한 이상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다. 아직 세월호 실종자 구조 작업이 진행 중이지만 박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 연합을 방문하고 돌아오는 오늘을 기점으로 인적 쇄신 작업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네. 아랍에미레이트로 떠나기 직전에 그저께 오전에 담화라고 그랬어요. 사과도 아니고 사과 기자회견도 아니고 그러니까 기자들 질문을 받지 않겠다. 즉 혼자서 작성된 것을 읽고 끝내겠다 하니까 담화라는 말을 굳이 썼겠죠. 거기에 두 가지가 빠져 있었습니다. 실종자 가족에 대한 위로와 어떻게 실종 끝까지 찾겠다라거나 이런 언급이 한 번도 없었고요. 그다음에 인적 책임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라도 어느 자리를 갈겠다 이렇게까지는 말을 못하더라도 대표적으로 지금 공분을 사고 있고 분명히 문제가 드러난 것들, 그러니까 법률적 판단에 의해서 처벌을 해야 하는 것 이외에 임명권자로서 명백한 과오가 현재까지만으로도 드러났다면 그건 인사조치를 하는 게 국민들이 대통령에게 위임한 권한에 그것도 들어있는 거죠. 명백한 오류와 과오를 저지른 사람은 그 직에 두지 않고 맡기지 않고 상응하는 벌을 주는 것까지가 대통령이 국민을 대신해서 행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사권이라는 건 대통령이 누구를 누구 자리에 쓰는 것만이 아니고요. 제대로 일을 잘 못했거나 국가와 국민에게 해를 끼쳤거나 했을 때는 더 이상 그 일을 못하게 하는 것도 인사인 것입니다. 그렇죠? 기용하는 것만 아니고 임면이죠. 쓰기도 하고 면. 못하게 물러나게 하는 것. 그런데 어떻게 하겠다는 언급 자체가 아예 없었어요. 그렇지만 인적 쇄신, 책임질 사람을 책임지고 나가게 하는 것이 당연히 뒤따라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는 건데 저는 나름대로 그렇게 추측을 했습니다. 이틀 전에, 그러니까 어제 그제 아침에 발표한 담화에서는 오로지 대통령의 국민에 대한 사과를 정식으로 한번 하고 마지막 부분에 울음에 얼마나 큰 감정적 파장이나 여파, 정사적 교감을 가져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울었죠. 그리고 해경 해체, 그다음에 두 번째로 국민의 지탄이 대상이 되었던 안행부는 아주 안전 관련 기능 박탈해버리는 것, 그리고 세 번째 해수부는 해경의 주무 상급기관으로서 제일 못했던 것, 꾸지람하는 것. 이렇게 해서 국민들이 막 부글부글 들끓었던 곳에 한 대씩 이렇게 치도곤을 딱딱 안기는 것으로 상당히 정서적 접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저께 담화의 목적은 그거죠. 대통령의 사과, 그다음에 저의 무한 책임이라는 거 한 번 딱 언급하고 국민들이 막 복장 터지고 온통 공분의 대상이 돼 있던 것들을 결정타를 한 방씩 매긴 거죠. 그 분노의 크기에 맞춰서.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수습하겠다거나 그런 얘기는 실은 하나도 없었어요. 구체적 대안을 갖춰서 하겠다고 했는데 국가안전처 만든다는 거 지금 공소하게 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결국은 다시 한번 그에 준하는 조치가 있어야 된다. 그것은 인사로 보이는 것인데 일단은 갈아치울 사람들을 정해야 되겠죠. 이미 사의를 표명한 총리는 말할 것도 없고 주무부처 장관들 중에서 이번 사건에 직간접으로 연결된 부처들은 거의 그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고 저는 청와대 내부의 스텝진들의 주목을 합니다. 컨트롤 타워로 청와대가 맞다 아니다 이런 논란을 일으킨 사람 NSC의 김장수 실장 대표적이죠. 대단히 큰 실언이자 그 실언 정도가 아니죠. 책임의식이 없다고 봐야 할 겁니다. 이런 부분은 반드시 짚어줘야 할 것이고 그 외에도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하지 못하거나 국민 정서에 크게 어긋났던 사람들 다들 머리에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선 그러니까 국회 동의가 필요 없거나 이런 사람 청와대 스태프들은 국회 동의 필요 없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는 바로 즉각적인 인사조치, 조치를 함으로써 그리고 차 하급자가 당분간 수행할 수 있는 거거든요. 바로 못 구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시스템이죠. 누구 하나 없으면 빵꾸가 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에 의해서 누가 없더라도 자리를 비우더라도 다른 사람들의 협력으로 그 업무는 지속되게 하는 것. 그런 점에서 대통령은
인적 쇄신을, 지금부터 이제 뉴스의 흐름이 그쪽으로 바뀌고 그러는 것 같은데, 누구를 하마평에 올려서 언론사 떠보고, 보수적 신문의 일면톱을 그걸로 가져가게 하고, 세월호는 점점 뒤쪽으로 밀리게 하고, 이래서는 안 되고요. 자신의 기존의 봉건 시대, 수첩 인사에서 벗어나서, 말 그대로 국민통합형 내각을 거국 내각을 이끌 사람을 모신다는 심정으로 해야 나머지 임기 중에서 일이 제대로 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으면 국정을 이끌고 갈 추동력을 얻는데 실패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게 될 개각과 청와대의 스텝진 교체는 첫 조각보다 오히려 더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대통령을 지근의 거리에서 함께 호흡을 맞추게 될 청와대 인사들부터 먼저 갈고 보충하고, 그 다음에 내각은 국회 과정을 거치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행가는 이걸로 마치고 인터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보, 국민TV가 개국했는데 월 10,000원씩 내야 하는 조합비 어떻게 내라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출금할 수 있도록 하면 되잖아요. CM에서 신청해요. 아, 국민.tv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를 통하면 되는 거죠? 아빠하고 엄마하고 나 모두 다 조합원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집은 3만 원 내야 해요? 꼭 그렇지는 않아. 가구 전체가 조합원이면 아빠만 대표로 내도 돼. 김용민입니다. 10,000원도 좋습니다. 그러나 자라는 꽃과 나무에 물을 더 주는 심정으로 자발적인 추가 조합비 납입을 해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우리의 꿈, 아직 진행형이잖아요. 산만을 향해 달려가는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 여러분, TV가 개국한 4월부터 조합비를 납입해 주십시오. 한 분 한 분의 조합비가 모이고 또 모일 때 미디어 협동조합은 건강한 방송, 공정한 보도로 보답할 것입니다. 자세한 안내는 국민.tv를 참고하세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정치평론가 이강윤이 진행하는 이강윤의 오늘을 듣고 계십니다. 이강윤의 오늘은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의견과 건의가 있으시면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네, 어제 정몽준 서울시장 새누리당 후보가 반값 등록금에 대해서 대학생 언론연합회 기자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최고 교육기관으로서 사회적 인식이 떨어지는 것 같다. 대학 졸업생들에 대한 사회적 존경심이 훼손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했다가 논란이 커지니까 이렇게 좀 어설프게 해명 아닌 해명을 했습니다. 그것은 이미 보도를 통해서 다 접하셨을 걸로 보고요. 반값 등록금 학부모 모임에 최창우 대표님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최 대표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즘 바쁘시죠? 예. 네, 어제 정몽준 후보 반값 등록금 발언에 대해서 지금 학부모 모임에서는 어떤 얘기들이 오갔습니까? 많이 놀랐습니다. 네. 또, 국회의원도 오래 하시고, 또 축구협회 이쪽에서도 일하시고, 또 지자체장으로도 또 나오시고 하시는데, 예. 어디 저 높은 곳에 구름 위에 계신 분 같은 느낌이 좀 들고요. 그래서 네. 그런 좀 많이 생뚱맞기도 하고, 좀 화가 나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어째 이 사회가 이렇게 돌아가고 또 어떤 주요한 정치인이 또 이렇게 생각하게 됐나. 예. 그래서 참, 우리 사회의 앞날이 걱정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분이 본인 생각은 그게 아닌데 표현을 잘 못해서 조금 어눌하다 할까. 자기 진 뜻을 전달하는데 실패한 건지. 네. 아니면 본래 교육이나 등록금 이런 거에 대한 철학이 그런 건지. 그런데 뭘 잘 모를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버스비 70원 그러고도 생각도 나는데. 네. 근데 이분이 또 울산대 이사장이기도 하잖아요, 오랫동안. 네네.
근데도 반값 등록금에 대해서 이렇게 무지하고 심지어 편견까지 갖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충분히 그런 생각이 드는 어제 발언이었어요. 그 점은 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반값 등록금의 의미를 네. 이해를 잘 못하지 않나 그런 아하.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사실은 2006년도에 이 반값 등록금 이야기를 그 당시 박근혜 대표가 꺼냈던 거거든요. 네. 그러면 뭐 그때 박근혜 대통령은 뭐 지금처럼 뭐 장학금 위주로 한다 이런 얘기도 없이 예. 꺼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다면 박근혜 대통령도 일단은 뭐 상당히 문제가 많은 인물 아니었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사회적 존경심을 훼손하는 사람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예. 일단은 사학에 이제 이렇게 이사장으로 있는 분이 실제로는 힘들게 공부하는 사람들의 또 그들의 또 가족과 학부모들의 아픔을 이해를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게 네. 그게 너무 좀 가슴이 한편으로 아팠습니다. 예전에 버스비 70원 발언을 했고 그리고 최근에 거기에 대해서 변명을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그때는 좀 뭐 다른 일로 막 그냥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렇게 실수를 했다 알고 있긴 했는데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전 그 말도 좀 믿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그것도 그냥 변명으로 이야기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반값 등록금 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뭐 80% 이상이 찬성하는 거기도 하고요. 네. 그렇다면은 국민들도 좀 무지하고 또 뭔가 문제가 있는 또 존재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건지 네. 좀 답답합니다. 예. 그러게요. 반값 이러면은 대학이 누려야 할 지성에 어울리지 않는다. 뭐 이제 그런 요지의 발언인데 미국은 굉장히 비싼 학비가 대학 등록금이 아주 비싼 나라지만 또 유럽 대부분의 대학이나 나라에서는 거의 무상 교육이거나 아주 상징적으로 그냥 조금만 받고들 있잖아요. 네네. 정 후보 인식 체계로 보면은 유럽의 대학들은 반쪽짜리 대학, 네? 지성도 반쪽, 뭐 이런 건데 또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파리의 유명한 대학들도 있고. 예, 이제 정 후보 그분께서 이제 만약에 유럽의 그 예를 생각을 한다면 뭐 공짜 대학이다 또 이렇게 또 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값이 아니고. 네. 그렇죠. 이 공짜는 정말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네. 사람의 자존심도 팽개친 거다. 아마 이 정도 얘기를 하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실제로 분단 국가인 서독 같은 경우 반값이 아니라 무상 등록금을 1973년에 GMP 3,500달러에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나라들이 무상으로 하는 이유는 그리고 누구나 모두 다 동등하게 무상으로 하는 이유는 교육 기회를 균등하게 부여를 해서 젊은 학생들이 나중에 미래를 잘 이끌어가는 인재로 성장 발전하고 또 사회 통합을 하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값도 이것도 안 된다 그러면은 한 100% 인상한다고 해야 되는 건지 이거 참 모르겠습니다. 예. 그러게 말입니다. 기자들이 몇 번이나 다시 확인을 하고 그래서 저녁 때 해명을 하는 걸 들어봐도 명확히 이것을 일소에 붙이진 못했거든요. 그걸로 봐서는 인식체계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사실 휴학을 하거나 시급이 5,210원인가 밖에 안 되는 그거 1시간 일해봐야. 그래서 그거 해가지고 자기 용돈이나 학비를 좀 보태고 하는 이들의 어려움을 본인이 그런 걸 모르니까 그렇다고 해도 그건 충분히 들어서 알 수 있고 접해보면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모든 걸 꼭 경험해야 되는 건 아닌데. 근데 정 후보는 그런 면에서는 공감을 전혀 못하는 것 같아요. 이 모임을 이끌고 있는 대표님의 입장에서는 정 의원의 그런 인식 태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은 그분은 국제적으로 여기저기 많이 가본 분이거든요. 그래서 모를 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종의 자기 진영의 사람들에게 어필하려고 하는 게 있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새누리당이나 또는 정부 그런 쪽에 있는 사람들은 일단은 반값 등록금 하면 이게 잘못 알려진 것도 있겠지만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이런 게 있는데 그들에게 내가
당신들을 대표하는 사람이 확실하다. 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닌가. 예전에 이제 홍준표 이분이 의료기관, 공공의료기관을 그냥 갑자기 없애버리고 하면서 그런 어떤 의도가 담겨 있었다고 해석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로 알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알면서요. 정말로 미래를 이렇게 이끌어 갈 수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여든 야든을 떠나서 네. 자녀들의 학비 부담이 줄어든다고 하면 싫어할 분들은 안 계실 것 같은데 네네. 좀 이해가 네. 안 갑니다. 지금 보면 네.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거 그 새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식을 키워서 내보낼 때 날개에다가 돌멩이를 이렇게 크게 매달아가지고 내보내는 새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대학생들한테 바로 그 무거운 짐을 지워서 빚쟁이가 돼가지고 사회에 나가게 할 뿐만 아니라 돈을 벌려고 위험한 일을 하다가 목숨을 잃는 그런 학생까지 있는 이런 형편이고 너무나 또 고통에 차가지고 힘들어하는 또 이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을 좀 이해를 좀 이렇게 하시고 또 국민의 뜻도 반영을 해서 의정도 하고 이렇게 또 여러 가지 또 시정 이런 걸 맡겠다고 나서야 되지 않을까 우선 좀 차분히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선생님 말씀 정 의원께 전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최창호 대표님 얘기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마련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뉴스도 많았고 분노, 답답함도 커지는 때군요.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 오후 5시 반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